이번 주제는 보안 컴플라이언스인데요. 컴플라이언스라는 말을 자주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특히 금융권에서는 컴플라이언스가 서비스 및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나 감독기관의 기본 준수에 관하여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본 강의에서는 컴플라이언스의 의미나 관련 규정에 대해 살펴보고 근래 핀테크에 대한 규제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로는 금융 IT 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히 핀테크와 관련해서 기존 전자금융과의 차이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자금융이라는 것은 기존 금융회사의 업무에 부수적으로 소비자가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하는 것이고, 그에 반해서 핀테크는 기존 금융 인프라를 거치지 않고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틀립니다.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금융 혁신이 전 세계적으로 일종의 추세이지만 종국에는 다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당국의 제재라든지 단속이 만들어지게 되기 마련입니다. 금융 IT 컴플라이언스는 주로 기존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데요. 하지만 형태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핀테크 기업에게도 언젠가는 지켜야 할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알아야 할 내용인 점에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컴플라이언스란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준법 감시란 말로 통합니다. 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제반 법규 및 이에 수반하는 내부 규정 등을 준수하도록 상시적으로 통제 및 감독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에는 금융기관 내 준법 감시인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상시적으로 내부 점검을 실시하고, 국내의 경우에도 2000년 은행법 기타 법을 개정할 때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좁은 의미로는 IT 컴플라이언스를 의미하고요. 금융기관 내의 정보 시스템 관련 준법 감시를 의미합니다. 다만 법률에서는 정보 기술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의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하는데, 대부분은 유사기관이나 기업에서 잘 만든 사례, 즉 베스트 프랙티스를 벤치마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법률이나 가이드라인을 잘 지켰는지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준수 여부는 주로 사후적인 점검을 위주로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내부 독립기관에 의한 상시 내부 점검을 하거나 규제 감독기관 또는 제3의 감시기관을 통해서 외부 점검을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키사의 ISMS 기준에 따른 IT 시스템 관리 체계가 이런 대표적인 예인데요. 컴플라이언스를 잘 지켜지고 준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다른 문헌 같은 경우에는 선량 관리자라는 문구를 두고요. 준법 감시 주의 의무 정도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이르지 않는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컴플라이언스가 관심을 받게 된 배경으로는 국내외 금융 및 외환 위기를 겪게 되면서 금융기관 내부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 및 기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금융 시스템 전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에 비롯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 및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고, 이를 스스로 지키도록 하며 금융기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는 것이 재발 방지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서 상시적으로 규정을 준수하는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해 드린 것처럼 국내에서는 은행법 제23조의 3의 준법관신을 도입해서 내부적으로 법규 준수를 감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범 대상은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등으로 관련 규정은 2015년 금융사 지배구조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준법감시인 제도는 법규 준수와 내부 통제 체제에 대해서 총괄하고 감시 및 관리할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통제 기준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고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내부 통제 기준을 정하고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준법 감시인은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는 내부 감사, 준법 감시를 포함하고 통제 환경 구축, 위험 평가 체제, 통제 활동 등의 조직 전반에 대한 통제를 포괄하는 것으로 경영 관리 및 통제 시스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은 내부 통제 기준을 절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책 또는 방침, 컴플라이언스 기준과 절차, 그리고 조직, 그리고 준법 감시 매뉴얼, 행위 규범, 점검 및 교육 등으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면 매트라이프 생명 준법 감시인은 현장을 강조하고 불안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영업 현장 모니터링을 특히 신경 쓴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1년에 전체 점포의 70~80%를 점검하는데 이를 위해서 내부 강령을 제정하고 감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핀테크와 동떨어진 제도는 아닐 것입니다. 최근에 제정된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법, 줄여서 온투법 또는 P2P 금융법이 시행되면서 P2P 업체의 경우에도 금융회사로 인정되면서 주법 감시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영세업체의 경우에는 주법 감시인 선임에 애를 먹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규제는 언제든지 자기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미리 관련 규정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컴플라이언스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 측면에서 준법 통제, 위험 관리, 재무 정보 통제 등의 광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좀 더 좁혀서 정보기술 관련 준법 감시를 IT 컴플라이언스라고 지칭하며 핀테크 업체로서는 이에 더 초점을 맞추어 관심 있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IT 시스템의 법규 요구사항을 만족시킨다는 의미는 주로 정보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됩니다. 즉, 고객 개인정보, 신용정보 등에 대한 정보를 법익으로 하는 규제가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핀테크 기술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이 접목, 융합되고 디지털 트랜스폼 환경에 대응하는 규제가 아직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레그테크라는 신규 비즈니스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레그테크를 더 살펴보자면 이상거래 감지, FDS, 자금 세탁 방지, AML, 고객 신원 증명, KYC 등에 사용되는 기술로서 준법 또는 내부 통제 모니터링, 고객 확인, 자금 세탁 방지 순으로 이용 활용도가 높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기술은 결국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및 기술 등의 한계에 직면한 금융회사들의 자구책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피테크를 영위하시는 업체로서는 우선 단계적으로 가능한 범위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규제 법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선 법규의 특성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잘 알고 있다시피 법률은 시행일이 정해지고 공표되고 그 이후부터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준비 기간을 두고 그동안 법률 준수를 위한 준비, 투자 등의 노력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IT 보안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기 위한 규정이 세부 사항까지 규정되지 않은 탓에 관련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이러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모범 사례, 즉 베스트 프랙티스를 참고하여 시스템을 구현하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이를 위한 표준화를 위한 시도는 현재에도 진행 중이고 금융규제 당국에서는 여러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지침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컴플라이언스는 내부 통제를 기본으로 하지만 일부 법률에 의해서 외부 전문 기관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일정 규모의 매출이나 이용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요 정보자산 보호 등 정보보호 관리 체계 및 활동에 대해서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외부 기관의 점검을 받도록 하여 이를 통해 대외적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ISMSP라는 정보시스템 관리체계 및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통합한 보안인증 기준은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보안원 두 곳이 인증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법 적용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경우에는 금융보안원에서 인증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컴플라이언스 규제 준수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국내외 법률 또는 표준 등의 이해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먼저 국내 법률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은 전자금융거래법이 기본이 되고 전자금융감독 규정을 근거로 금융기관의 IT 시스템을 점검하게 됩니다. IT 컴플라이언스와 관련해서 국내 법률을 열거해 봤습니다. 대략 15개 정도를 기준으로 잡았고요. 업종에 따라서 더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관심 있게 숙지를 할 필요가 있는 법률로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본시장법 법률의 발효로 금융투자기관 등은 계열사 간 정보 차단 시스템 구축에 대비해야 합니다. 즉 차이니즈 월이라는 규정을 두고 업무별 정보 교환을 차단하는 것을 강제하고 있어서 이를 위한 논리적, 물리적 분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고객의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고객 정보를 의무적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의 주요 컴플라이언스로는 세 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금융서비스 관련 정보 중 개인정보의 경우 암호 알고리즘을 적용한 통제를 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와 같은 대외 고객이 접속해야 하는 서버는 DMZ 영역에 두고
내부 영역보다는 더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 비밀번호가 해당 서버를 통해 전송되는 경우에는 HTTPS와 같은 암호화를 하고 DMZ 영역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권한을 보다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문서 암호화, 망분리, 워터마킹 등 승인 없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호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해킹 방지 대책으로는 사용하는 운영체제의 주기적인 업데이트, USB, 외장 매체 사용 통제 등이 있겠습니다. 둘째로는 외부에서 접근을 막기 위한 IDS, 방화벽 등을 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VPN 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력 보안 및 로그 관리 솔루션을 이용해서 전현직 임직원에 의한 무단 유출을 대비해서 사후 추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DMZ 내에는 데이터 보관 시 비밀번호 일방향 암호화, HTTPS 암호화 통신을 적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전자금융감독 규정에 외주 아웃소싱을 할 경우에 일정 기준을 정하고 보안 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 클라우드 사용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기존 금융권에는 비중요 시스템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클라우드 사용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개정된 규정에 의해서 클라우드 이용 범위를 확대한 결과 상당수 금융회사가 클라우드 도입을 고려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드린 여러 법률에 대한 규정을 간단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 규정은 금융기관의 정보 시스템 요구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정한 것이고요.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서 이용에 대해서, 그리고 전자거래기록법은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 대한 이용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키우기 위한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영역별로 분리되어 있던 증권, 자산운용, 신탁 등을 통합했고요. 차이니즈 월 규정에 따라서 이해 상충 소지가 있는 부서끼리는 사무실이나 출입구를 따로 두어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즉 외감법은 외부 감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것인데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회계제도에 대한 신뢰도 추락으로 최근 개정된 바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시스템 보안의 일반법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정은 개인정보법으로 위반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를 취급하는 전산 시스템의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안 대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외에 특근법, 즉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최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가상자산이 제도권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점에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등 핀테크 업계에서 환영을 받았고요. 그 내용으로는 자금 세탁 방지, 즉 AML을 의무 조건으로 인허가를 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기타 중요한 것으로 개인정보법을 들 수 있는데요. 최근 데이터 3법 개정과 더불어서 개인정보의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체계를 일원화시키고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서
데이터 활용을 확대시켰다고 합니다. 개인정보의 라이프 사이클, 즉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보관, 폐기 등의 생애 주기에 걸친 보안 요구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핀테크 업체로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기본이 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처벌 규정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 관심 있게 확인해 봐야 할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외 법률 및 규정인데요. 아마도 핀테크 업체로서는 글로벌을 항상 목표로 삼는 것이 일반적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해외 법규에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 어떤 것이 있는지도 대략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미국만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법률로는 SOX, GLB, SC 룰, SS70 등이 있는데 SOX는 사베인-옥슬리 액트라고 해서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GLB는 그랜리치 빌리 액트라는 말로 금융기관의 정보 보호 그리고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SEC 룰은 금융권의 전자문서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SS70은 회계감사 규정에 대한 감사 지침을 규정합니다. 그 외에 바젤2는 최저 자기 자본 규제, 감독기관의 점검, 공시 강화 등과 함께 기관의 운영 리스크에 대한 대응에 대한 관리를 규정합니다. 이런 규정들과 더불어서 다양한 해외 컴플라이언스 규정이 존재하고 해외 진출할 시 이러한 다양한 규정을 알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 송금 같은 경우에는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준수해야 되는데 해외에서 서비스를 할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것을 처음 진출한 기업 같은 경우에 준비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해외 진출 업체 같은 경우에는 현지 로펌과 계약을 맺고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레그테크라는 기술의 발전 및 도입과 더불어서는 앞으로는 규제를 자동으로 추적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아마 변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규 이외에 구체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금융보안 규제가 원칙 중심의 자율 규제로 변화됨에 따라서 보안 기술 요건을 표준 형태로 가이드라인을 권고하거나 자발적으로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표준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현재의 규제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외 표준으로는 송금 시에 스위프트 프로토콜을 따르는 표준, 글로벌 신용카드사 연합의 PCI EMV 표준 등이 규제적 성격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업체에서는 이를 사실상 준수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국제표준은 국제협약에 따라서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 KS 표준으로 TTS나 금융보안원 등의 기관에서 한글화하여 재지정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준수할 표준이 점점 글로벌화됨에 따라서 이에 대응한 시스템 구축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법규 및 표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를 수법 대상자에 따라 구분하면 보시는 바와 같은 표와 같은데요. 법률에 따르면 핀테크 회사는 비금융기관으로 분류될 수 있고요. 따라서 주로 눈여겨볼 대상으로는 노란색으로 칠한 것처럼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주로 확인해 볼 법규로 볼 수 있고요. 핀테크 업종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전자상용법이나 자본시장법, 외관법, 기타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겠습니다. 앞서 컴플라이언스와 관련해서 주요 개념과 관련 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장에는 핀테크와 관련한 해외 사례와 더불어 국내에 적용받는 법규를 중심으로 최근 완화되는 동향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핀테크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아마도 높은 금융 자유도, 과감한 투자, 네거티브 규제 제도에 따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내와 비교하면 무엇이든 가능하고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행위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방식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다만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철저하게 감독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중국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보급률이 낮은 탓에 스마트폰을 이용한 지급 결제가 생각보다 빨리 발전하게 된 특징이 있겠습니다. 현재는 지급 결제뿐만 아니고요. 투자, 중개, 대출, 보험, 자산관리 등 기존 금융업 영역에까지 확대되는 추세에 있고요. 중국 정부 주도로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비금융회사가 금융혁신을 주도하게 이르렀다고 합니다. 신규 핀테크 서비스가 등장할 경우에는 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기존 금융회사들의 반발이나 보안 등의 이슈를 사후적으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아시아의 금융허브인 싱가포르인데요. 가장 적극적으로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는 나라 중 하나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암호화폐 분야에 국내 기업이 ICO랑 관련해서 많이 진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외에도 다양한 핀테크 분야에 국민적으로도 관심이 많고 정부 차원에서도 육성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특징적으로는 규제 및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정책 변화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국내 규제 동향인데요. 국내 핀테크 규제랑 관련해 최근 들어 많은 완화 정책이 시행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몇 가지 완화 동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2015년에는 분산분리 규정을 완화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두 곳이 예비심사를 통과하고 출범한 바 있습니다. 기존 규정으로는
비금융업자는 의결권 주식을 4%까지만 보유할 수가 있다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최대 34%까지 확대되는 인터넷 전문은행법이 2018년에 통과되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대면 실명 확인을 통해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이 또한 금융실명법의 규정의 유권 해석을 변경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토스뱅크 콘소시엄이 제3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예비인가를 받았고요. 조만간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P2P 대출법이 있는데요. 개인 간 신용대출인 P2P 대출은 대부업하고 비슷한데요. 2015년에 8%라는 피테크 기업이 금융당국에 의해서 불법 사이트로 영업 정지를 당했었는데요. 바로 해제되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대부업 등록 없는 불법 대부업으로 판단하고 행정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했던 것에 따른 건데요. 이에 대해서 논란이 일자 절차를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영업정지를 해제하고 해결됐고요. 이 사건을 계기로 오프라인 대부업자가 온라인 P2P 대출 영역으로 많이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우후죽순으로 이제 P2P 대출 회사가 생겨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서 금융당국은 세 차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발표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게 법적으로는 강제력이 없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019년 10월 31일에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즉 온투법, 이제 P2P 대출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그 법률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P2P 대출업이 제도적인 규제를 받게 되는 형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3법인데요.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빅테크 업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데이터를 이용하는 신산업 육성이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제 혁신의 목소리가 커졌고요. 2016년에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성과가 미비했다는 평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방안을 발표했고요. 이는 정보 주체 권리 행사에 따라서 본인 정보 통합조회, 신용자산 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을 하고 이러한 서비스의 안전한 정보 보호 및 보안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보 주체의 결정권을 강화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선별해서 마이데이터 업체에 제공하면서도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마이데이터 산업을 제도화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이렇게 3개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게 되었고요. 이를 이른바 데이터 3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음으로 외국환 거래법인데요. 2017년 7월 18일 이전에는 외국환 거래법 상으로 환전을 제외하고 외국환 송금 등 외국환 업무는 인가받은 금융회사, 즉 은행만이 할 수 있었는데요. 2017년 기획재정부에서 소액에 한해서는 외화 송금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으로 외국환 거래법을 개정하였고요.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2019년에는 이를 다시 개정하고 은행 이외에도 증권사, 카드사 등에 대해서도 허용해 주었고요. 같은 해 10월 8일에는 자본금 요건을 20억에서 10억, 1회 소액 해외 송금 한도를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늘리는 외환거래법 시행령이 시행되기도 했고요. 특근법에서는 소액 해외 송금자에게 고객의 신원이나 실제 소유자, 금융거래 목적 등 고객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고 100만원 미화 1,000달러 초과 송금 시에는 송금인, 수취인의 성명, 계좌번호 등을 송금받는 금융기관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외환거래법 시행령에서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자, 즉 PG사로 하여금 외국환 업무를 할 수 있게 허용했는데요. 국내 PG들이 해외 온라인 쇼핑 결제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이 배경에는 한류가 확산되면서 해외에서 국내 온라인 쇼핑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는데 외환거래법상 막혀있던 전자지급 결제 대행 업무에 대해서 개정을 통해서 국내 PG사에게도 외국환 업무를 허용함으로써 소위 해외 역직구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간편결제와 전자서명법인데요. 공인인증서를 이제 전자서명법에서 다루고 있는데, 공인인증서는 20년 이상 유지되어 오다가 최근에 의무 규정이 해제되면서 다양한 전자서명 인증 기술이 병행하거나 대체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온라인 거래에 의무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왔었는데 공인인증서가 없는 해외 쇼핑 고객의 경우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국내에 있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2014년에 카드 결제에 한해서 사용 의무를 폐지했고요. 이어서 전자자금 이체에 대해서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20년 5월에는 전자서명법을 개정하고 공인인증서 의무 규정을 아예 폐기하게 됩니다. 이는 전자서명 제도를 국제적 기준을 고려하고 국가 위주에서 민간 위주로 개편하고 국가 경쟁력의 제고 그리고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2018년에 규제 샌드박스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수신지원특별법이 국회에서 가결되는데요. 이는 영국에서 시작된 피테크 업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국내 환경에 맞게 도입한 것입니다.
이 제도는 적극적으로 도입돼서 2020년 7월 기준으로 총 110건이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됐고요.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는 사후 규제 강화의 필요성도 언급되고 있는데요. 영국의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의 개입과 손해배상에 의한 구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반해서 국내의 경우에는 적절한 사후 규제 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안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